독일의 한 군사연구원이 동남아시아 세미나에서 한국의 징병제를 비웃으며 시대착 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 훈련소를 방문한 후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더 놀라운 건 함께 방문했던 태국 참모총장이 한국 병사들과 대화를 나눈 뒤 훈련소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징병제를 재평가하기 시작한 가운데 과연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특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독일 출신의 군사연구원 에바 하이네만입니다. 방콕의 한 고급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군사전략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날 오후 태국 참모총장 비라유트 대장이 발표 단상에 올라섰죠. 키가 크고 당당한 그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군복에 빛나는 계급장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한국의 징병제는 시대착 오적이라고 봅니다. 비라유트 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감정에 치우친 집단주의의 산물이죠. 저희 태국은 이미 시대에 맞는 민간화 군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넘기며 자신만만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도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21세기의 징병제라니 정말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시스템이라고 여겼습니다. 주변에 앉은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온 연구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원 입대자들은 동기가 확실하고 전문성도 높습니다. 반면 징병제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을 군인으로 만들려 하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비라유트 대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메모를 해두었어요. 펜을 움직이는 손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현대전은 첨단 기술과 전문성이 핵심입니다.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소수 정예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비라유트 대장의 말에 회의실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박수를 치며 그의 견해에 동감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리는 고급스러운 로비 카페에서 저희는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특이해. 아직도 징병제를 고집하다니. 한 미국 국방부 출신 연구원이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말했죠. 맞아요. 현대전에서는 소수 정예가 훨씬 효과적인데 말이에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카푸치노 거품을 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도 이미 오래전에 징병제를 폐지했거든요. 훨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군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침대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세미나 내용을 타이핑하면서도 한국의 징병제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일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징병제는 분명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태국 현지 언론에서 비라유트 대장의 발언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호텔 조식당에서 신문을 펼쳐보니 태국 징병제 폐지 실험 본격 착수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이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과연 태국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군사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었거든요. 태국으로 돌아온 비라유트 대장은 곧바로 자원병 전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방콕 외곽의 한 훈련소에서 진행된 이 실험은 처음에는 꽤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젊은 자원 입대자들이 훈련소에 모여들었고 그들의 표정은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독일에서 이 실험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태국 군부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읽으며 점점 우려가 커졌습니다. 병사들의 복장이 제멋대로였고 훈련 중간에 셀카를 찍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훈련복을 입은 병사가 동료와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훈련 너무 재밌었어. 친구들과 함께여서 더 좋았지라는 댓글까지 달려 있었죠. 처음에는 밝은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게 군사훈련인지
캠프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현지 기자가 훈련소를 방문해서 인터뷰한 내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병사는 친구 따라 놀러 왔다가 훈련소에 끌려왔어요.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병사는 집에서 게임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들을 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건 실험이 아니라 방치나 다름없었거든요. 군사훈련의 기본인 규율과 질서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마치 놀러 온 것처럼 행동했고 지휘관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야간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진지한 훈련이 마치 놀이처럼 변해버렸어요. 병사들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고 일부는 아예 훈련을 포기하고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들도 이 상황을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자원병 실험, 예상과 다른 결과라는 제목의 기사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동기부여가 부족한 자원 입대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죠. 저는 독일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자원 입대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밤늦게 호텔방에서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성이 정말 올바른 기준일까? 비라유트 대장도 이 상황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던 그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언론 인터뷰 요청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독일 국방부를 통해 한국 육군 훈련소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비교 연구를 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웠죠. 사실 저는 한국의 징병제 시스템이 정말 비효율적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한국 측에서 방문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외교관 신분으로 논산훈련소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하면서도 정확한 업무 처리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논산훈련소에 도착하니 육군교육사령부 소속 정유찬 중령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첫 인상은 정말 특별했어요. 엄격해 보이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분이었거든요.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표정에서는 부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에바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훈련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정유찬 중령의 첫 인사말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하면서도 한국적인 정중함이 느껴졌어요. 훈련소 안내를 받으며 정유찬 중령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이들이 군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인간성을 말하다니 좀 과장된 연출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군사훈련을 진행하시나요? 정유찬 중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독일의 자원입대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저희는 동기가 확실한 자원입대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정유찬 중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청년이 이곳을 거쳐가면서 단순히 군사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덕목들을 익히게 됩니다. 훈련소 내부를 둘러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질서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태국에서 본 영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서는 진지함과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활력도 넘쳤습니다. 내일부터 훈련 일정 중 일부를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정유찬 중령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과연 제가 그 강도 높은 훈련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내일 일정을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과연 한국의 징병제 시스템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효율적일지 궁금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태국의 실험 결과와 비교해 보려 했지만 벌써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새벽 4시에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몸이 기운차게 일어났어요. 병사들과 함께 세면과 정리정돈을 마치고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지만 상쾌했어요. 첫 번째 훈련은 분대장 체계 교육이었습니다. 한 분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점점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움직이는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움직이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협력의 예술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집단 심리 안정 교육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병사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고향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다른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위로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군대 오기 싫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난 전우들 덕분에 많이 변했습니다. 한 병사의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런 진솔한 감정 표현이 군사훈련 중에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는 야간 구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강설 속에서 뛰는 건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숨이 가빠졌지만 옆에서 함께 뛰는 병사들의 격려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박사님, 괜찮으세요? 한 병사가 제 상태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청년이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힘내서 끝까지 해볼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계속 뛰었습니다. 구보가 끝나고 나서 훈련병들과 함께 뜨거운 차를 마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체력 단련이나 군사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고함과 엄격한 규율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뭔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훈련이었어요. 태국에서 본 무질서하고 목적 없는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보니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효율성이라는 기준만으로 군사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을까? 한국의 징병제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무언가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태국에서 비라유투 대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태국 측 인사 초청으로 논산훈련소를 둘러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척 궁금했어요. 방콕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한국의 징병제를 비판했던 그였으니까요. 비라유투 대장이 도착한 날, 저도 함께 훈련소 견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듯 보였어요. 정유찬 중령이 훈련소 곳곳을 안내하며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군사기술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과 협동심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유찬 중령의 설명에 비라유투 대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방 부대 병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 병사가 비라유투 대장에게 다가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군대가 싫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볼 수 있나요? 비라유투 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병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전 국민이 군대를 통해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비라유투 대장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병사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에서는 혼자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항상 동료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훈련할 때도 옆 사람을 챙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군사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나요? 비라유투 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병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전투에서는 개인의 실력보다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진짜 강한 군대가 되는 거죠. 그 순간 비라유트 대장의 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본 자원 입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또 다른 병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 여기서 제주도 친구도 만나고 부산 친구도 만났어요. 평생 만날 일이 없었을 사람들과 가족처럼 지내게 되니까 한국이 정말 하나라는 걸 느껴요. 비라유트 대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마음을, 이런 유대감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비라유트 대장이 한국 병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태국 참모총장, 한국병력훈련소에서 통곡이라는 헤드라인이 각국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이 뉴스를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라유트 대장이 훈련소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방콕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한국의 징병제를 비판했던 그가 정작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간부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국의 징병 시스템은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형 공동체 훈련 모델이다. 단순히 군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유럽의 군사 연구소들도 연이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징병제를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효율성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영국 왕립군사대학의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주목받았어요. 한국의 징병제는 군사훈련을 넘어서 사회 통합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개인주의와 사회 분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이 모든 반응들을 지켜보며 메모를 했어요. 제 노트에는 점점 더 많은 의문표가 늘어갔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기준들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 태국에서는 자원병 전환 실험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훈련소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결국 원래 시스템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비라유트 대장의 야심찬 계획이 무산된 것이죠. 한편 한국에서는 이런 국제적 관심에 대해 담담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정유찬 중령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눈물을 훔쳤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군사 연구를 하면서 쌓아온 이론들과 신념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어요. 제 핸드폰으로는 계속해서 각국 동료들의 연락이 왔습니다. 레바, 한국에서 뭘 본 거야? 정말 그렇게 다른가? 독일 국방부의 선배가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깊은 경험이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한국의 징병제를 분석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군사학자들부터 사회학자들까지 모두가 이 시스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은 아직도 징병제를 유지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논의가 한국의 징병제가 가진 숨겨진 가치는 무엇인가? 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정유찬 중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는 금세 답장을 보내왔어요. 편견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려는 자세죠. 며칠 후 독일 본국에서 제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징병제에 대한 현장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과연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보고하게 될까? 결국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상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징병제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숫자로만 전장을 본 제 오만이었어요. 인터뷰어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훈련소는 인간을 무기로 만들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벽돌로 만들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시스템이에요. 처음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훨씬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어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개인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개인의 전문성과 집단의 조화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인터뷰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훈련 중에 제게 따뜻한 물을 내주던 병사의 모습, 동료를 먼저 챙기는 자연스러운 배려, 서로 다른 지역 출신들이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들이요. 그런 것들이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뷰어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개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저는 홀가분했어요. 제 솔직한 마음을 다 털어놓았거든요. 독일 동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양심에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독일의 한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태국 참모총장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솔직하게 답했어요. 비라유트 대장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놓치고 있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순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징병제가 다른 나라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한 후 이렇게 답했어요. 효율성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군대가 단순히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 통합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정유찬 중령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손편지라니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진심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유찬 중령님께로 시작한 편지에서 저는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훈련 중 제게 따뜻한 물을 내주시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세상을 지키는 방식은 병사보다 사람을 먼저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편지를 쓰면서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새벽 기상 나팔 소리, 함께 뛰었던 눈 내리는 구보, 병사들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가득했던 그곳의 분위기 말이에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에바, 뭔가 달라졌네. 한국에서 뭘 경험한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몇 주 후 정유찬 중령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제 편지를 받고 훈련소 교관들과 함께 읽어보았다고 했어요. 에바 박사님의 편지를 읽고 저희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른 나라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저희 모습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는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시면 환영합니다. 저희 훈련소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 따뜻한 말에 또 다시 눈물이 났어요. 독일에서 제가 발표한 보고서는 유럽 군사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효율성을 넘어선 군사 시스템의 가치라는 제목의 논문은 여러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각국 국방부에서도 주목했어요.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의 징병제 시스템을 직접 연구해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사회 통합 차원에서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건 강한 군대가 아니라 단단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이 더 소중하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비라유트 대장도 태국으로 돌아간 후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자원병 전환 실험을 중단하고 대신 기존 징병제에 한국식 인성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논산훈련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병사들의 맑은 눈빛, 동료를 챙기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국방력은 첨단 무기나 전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